학습 이론을 설명하는 그 조건 형성 이론, 학습 이론을 우리가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학습이라고 하는 현상이 에, 그 자연 환경에서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반응과 연합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설명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그 모든 자극에 무선적으로 그냥 이 반응도 나오고 저 반응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만약 어떤 자극이 주어진다면 그 특정 자극이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자극에 대해서 특정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이전에는 그 특정한 자극과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 그 연결이 안 됐던 것이 새로이 이제 연결 혹은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어떻게 이제 그 설명할 것인가 이제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이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도구적 조건 혹은 조작식 조건 형성 이론과 더불어서 그 조건 형성 이론을 이렇게 양분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조건 형성 이론의 그 첫 번째인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늘은 그 어, 기본 절차 다음에 나오는 그 파블로프식 학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파블로프식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자극과 특정한 반응이 연결이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 연합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절에 보면 77페이지에 사절에 보면은 이제 조건 형성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우선 그 자극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타액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연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자극에 의해서 그 반응이 나타났냐, 즉 다시 말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그 타액 분비가 나타난 저기 분비가 되었는지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그 인간이 분비하는 타액 분비, 그 다음에 또 동물이 분비하는 타액 분비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에 따라서도 그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을 때는 타액 분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빵을 보면은 타액 분비가 많이 돼요. 상당히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타액 분비의 양이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자극이 과연 그 타액 분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그 자극이 제시되기 전보다는 제시되고 난 다음에 타액 분비 양이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증가되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절차가 이제 그 바로 사절에 나오는 그 파블로프식 학습 측정하기라고 하는 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보면은 우선 그 CS를 제시하고 나서부터 그 이렇게 타액 분비가 언제 분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분비가 되는지 아니면은 자극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되는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자극이 아닌 다른 조건에 대한 반응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사 시행의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CS만 제시를 하다가 이제 그 저기 나중에는 저기 뭐야 그 US 없이 CS만 이제 제시를 하는 조건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CS가 제시되고 US가 제시될 때 나오는 타입 분비하고 CS만 제시됐을 때 이제 나오는 타입 분비하고 차이를 이제 봐갖고 가령 CS에 의해서 분비되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R, 그러니까 이 조건 반응의 이제 그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또 별도로 측정을 해서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사 조건 형성, 여기서는 이제 가짜 조건 형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CS만 CS가 CR 없이도 이제 반응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그 주사를 놓기 전에 기침만 하더라도 주사에 대한 어떤 그 민감성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조건에 의해서도 학습 다액이 분비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아보고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이제 그 다액 분비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알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79페이지에 보면은 파블로프식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이인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학습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라고 여기 6가지를 크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그 기타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크게는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CS하고 이제 US의 연합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의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CS와 US의 그 관계를 이렇게 요게 공통이 되는 게 이제 두 개다가 자극이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SS 심리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CS와 US를 제시되는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연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짝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그 CS가 나타나고 나서 US가 나타나는 빈도, 그걸 갖다 이제 여기서는 수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CS가 나타난 다음에 US가 나타나는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S가 제시되고 나서 US가 제시되는 시간 간격, 요게 이제 근접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수반성과 근접성의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학습에서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요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설명에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극이 갖고 있는 특징, 이게 이제 모든 자극이 이제 그 모든 반응에 동일하게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이제 의해서 학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자극을 지금 현재 학습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이전 상황에 그 학습을 경험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사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짝짓기의 횟수, 그러니까 몇 번 짝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짝짓기 횟수가 많으면은 학습이 잘 되겠죠. 그러나 꼭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만 학습이 잘 된다는 현상이 그 모든 그 짝짓기 횟수를 설명하는 요인이면 좋겠는데 한 번만에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행간 간격인데, 이 시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CS를 제시하고 나서 US를 제시하는 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하나의 시행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두 번째 CS를 제시하고 나서 또 US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두 번째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CS와 US의 짝짓기를 한번 하게 하는 조건이 한 시행이라고 본다면은 그 시행을 하고 난 사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시행을 반복을 얼마나 간격으로 이제 두고 시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작용되는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CS와 US의 그 이렇게 짝짓기 방법,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시간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순서. 그 다음에는 확률. 그 다음에는 시간의 가까운 정도. 그 다음에 자극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자극에 대한 사전 경험. 그 다음에 짝짓기의 횟수. 시행 간의 간격.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변인들이 이 추상적인 변이는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한 개씩 살펴보죠. CS와 US의 짝짓기는 7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80페이지에 그림 3-3에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맨 위에가 이제 흔적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연 조건, 세 번째가 동시 조건, 네 번째가 이제 역행 조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까맣게 칠해 있는 부분이 CS를 제시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좀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사각형이 이제 US가 제시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흔적 조건 형성은 여기 그래프에서는 그 두 번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이, 그러니까 CS가 제시되고 나서 US가 나타나는 조건, 이 흔적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그 이제 아니죠. 그게 제가 다시 표현을 할게요. 이게 그림이 이제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흔적 조건은 네 번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S를 제시하고 나서 그 사이 시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US가 제시되는 조건이 이제 책에서 보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그 스탠다드 페어링이 이제 CS가 제시되는 동안에 US가 제시되는 건데, 바로 CS가 제시되고 나고 마치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도 요게 이제
딜레이 조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를 보여줬고 책에서는 그걸 이제 한 가지 조건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흔적 조건과 지연 조건의 이제 차이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CS가 제시될 때 제시됐느냐 아니면 CS가 제시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US가 제시됐느냐 이제 이것의 차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시 조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CS하고 US하고 동시적으로 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워드 컨디셔닝 역행 조건 형성은 CS가 제시되기 전에 US가 제시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US가 먼저 제시되고 CS가 나중에 제시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CS와 US가 나타나는 이제 순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CS와 US가 제시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저기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흔적 조건과 그 다음에 지연 조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별로 이제 그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81페이지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처음에는 단기 지연, 장기 지연, 이게 지연되는 효과라는 것이 비슷하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 조건 형성과 그 다음에 그 지연 조건 형성은 그 효과가 비슷하게 이제 그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뮬테이너스 그게 동시 조건 형성이 이제 학습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 앞에 두 가지 조건에 비해서는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과 사건 간의 어떤 연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두 개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물건이 동시에 나타나면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극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하면은 오히려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행 조건 형성인데 이거 역행 조건 형성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US가 먼저 나오고 이건 먼저 밥 먹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은 이미 먹었는데 뭘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CS와 US의 조건 형성 절차 흐름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 CS가 나타나기 전에 US가 존재하는가? 예. 그 다음에 CS가 나타나기 전에 US가 없어졌는가? 없어졌다면 흔적. 아니요 하면 지연. 그 다음에 CS가 나타나기 전에 CS가 US 전에 나타났느냐? 이것도 이제 표현을 영어에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쓸 때는 CS가 나타나고 US가 나타났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CS와 US가 동시에 제시됐는가? 그것도 예 하면은 동시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아니라면 역행 조건 형성.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 형성의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반성이 나오는데요. 83페이지에 보면은
수반성은 만약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뭐란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CS가 제시되고 US가 제시되는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실험이 나오죠. CS가 제시되고 US가 제시될 때 10단 1에서는 CS를 10%만 주고 20S, CS2는 CS만 20%를 주고 그 다음에 40% 이렇게 이제 전가를 시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CS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을수록 이제 그 US에 대한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CS와 US의 이제 근접성인데요. 여기 근접성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킴벌이라는 사람이 주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근접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근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가깝게 제시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수록 공간이 가까울수록 그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일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제시를 해도 학습 효과가 적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을 주고 학습을 시켰을 때는 학습이 더 잘 되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0.4초를 넘어서 뭐 2초, 3초를 지연을 시키면은 학습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미각 학습의 경우에 있어서는 맛 혐오 학습 혹은 미각 혐오 85페이지에 나와 있죠. 8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맛 혐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CS와 US의 시간 간격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혐오적인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렇게 뭐 배탈이면 배탈, 아니면 구토면 구토가 나타났냐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일어나도 그 미각 혐오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극의 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극의 특성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극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CS와 US의 물리적 특성이 조건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보면은 두 가지 자극을 제시를 하면은 두 가지 자극에 대해서 똑같이 학습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두 가지 자극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걸 조건을 이제 복합 자극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냉각 자극 혹은 촉각 자극 그다음에 냉각과 촉각 자극을 이제 그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냉각이나 촉각이나 만약 그게 조건이 동일하다면 냉각 하나를 제시했을 때 두 개를 제시했을 때 냉각과 촉각을 함께 제시했을 때 자극으로서 동일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각과 특히 이제 냉각과 촉각을 같이 제시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학습의 효과가 두 가지 제시를 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준다면 2분의 1씩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이 이제 어떤 특정한 자극이 다른 특정한 자극을 이제 그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냉각과 촉각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냉각을 제시했을 때와 촉각을 제시했을 때 그게 나오는 이제 반응의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한 자극 강한 자극이 약한 자극을 이제 이렇게 억압시키는 현상을 음영화 혹은 뒤덮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 그 오버쉐도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버쉐도잉 그러니까 덮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87페이지에 보면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보면은 강한 불빛하고 약한 소리를 이제 구성을 하면은 강한 소리가 훨씬 약한 소리, 강한 불빛이 약한 소리를 이렇게 뒤덮어 버려 가지고 그 저기 강한 불빛의 효과만 나타나고 그 저기 뭐야 약한 소리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미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극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작아도 오히려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라고 하는 자극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맛은 배탈과 학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자극은 그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자극은 전기 충격과 이제 학습이 잘 되고 그거는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은 그게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S와 US의 사전 경험입니다. CS를 제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CS로서 이 역할을 하기 전에 이전에 종소리를 많이 이제 들었던 경우에는 그 종소리와 다른 자극을 연합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잠재적 억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까민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1단계에서 소리하고 전기 충격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소리하고 불빛을 복합 자극으로 제시하고 전기 충격을 했을 때 3단계에서는 불빛만 제시를 했을 때 그 불빛은 이제 그 CS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비록 이전에 그 경험을 했던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뭐야 요거는 이제 지금 그 블라킹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약 이 소리를 전기 충격하고 학습을 시키지 않고 소리만 계속 들려주고 나서 전기 충격하고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잠재적 억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리하고 전기 충격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을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학습된 것들이 새로운 자극을 학습하는데 방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저지 혹은 차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킹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 자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잠재적인 억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전에 종소리만 많이 듣게 되면은 이게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극 반응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합을 시키는데 어려워지는 거고, 이 까민의 이제 이 그 저지 현상 혹은 차폐 현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블락킹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이니비션, 블락킹. 그러니까 저지라고도 번역하고 차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블락킹 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기 기존에 학습한 내용들이 새로이 학습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특정한 자극이 특정한 반응과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극들끼리 혹은 자극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게 이제 자극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각 사정 조건 형성인데 그게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고차적 조건 형성을 배웠죠. 고차적 조건 형성은 CS1과 US를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고차 조건 형성은요. 종소리하고 음식을 연합 CS와 US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조건에서는 벨 소리와 종소리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벨 소리만 들려줘도 이제 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학습이 된 자극에 새로운 자극을 연합시키는 게 이제 고차 조건 형성이고요.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뭐냐면은 음식을 학습하기 전에 벨 소리하고 종소리를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벨 소리와 종소리가 연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벨 소리하고 종소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종소리하고 음식을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벨 소리에 대해서 음식이 반응을 하는 그런 현상이죠. 고차 조건 형성하고 감각 사전 조건 형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진 하지만은 자극들이 연결되는 과정은 그 저기 뭐야 학습 이론으로 설명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CS와 US의 짝짓기 횟수가 이제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학습을 시킬수록 이제 학습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게 직선적인 함수가 아니죠. 학습을 처음 시켰을 때 하고 두 번째 시켰을 때는 학습 효과가 확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차 학습의 효과가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이 어떤 점근적인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로그 함수의 형태죠. 이 로그 함수는 이제 비직선적인 함수고 상당히 이제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시행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라이얼 간의 이제 간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그 길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간격이 짧을수록 효과적인데 이게 반드시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앞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시간 간격이 너무 좁은 것이 항상 효과가 있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변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연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기질. 그 다음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은 신경질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조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기타 변이로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현상은 9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습 현상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일단 한번 학습이 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뒤에 또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획득이 있으면은 이제 그 소호가 되는 거죠. 이 소호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학습이 되는 것은 CS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US가 제시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한다면은 이 소고의 경우는 이제 CS만 계속 제시되는 거죠. CS만 계속 제시되고 이제 US가 제시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소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CS만 제시되는 이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 CS만 제시가 되면은 처음엔 US를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CR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림 3-10회처럼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액 분비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송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완전히 학습되었던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기 전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93페이지 나왔듯이 93페이지에서는 한번 학습이 되게 되면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개념하고는 상당히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망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망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망각이 된다는 것과 소거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거라고 하는 것은 획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별되는 개념이냐면 기억에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는 그 보이는 현상,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만 우리가 과학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망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도 과학적인 연구에 포함을 시킨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게 들었겠지만은 행동주의적 맥락에서 보면은 그 획득과 소거는 가능하지만은 기억과 망각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우선은 그게 두 가지 개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기억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게 되면은 그 챕터가 저기 12장에 이제 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망각을 이렇게 저 학습과 연결해서 쓰고는 있는데 forgetting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책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 이론에서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CS가 제시되고 나서 US가 계속 제시되면은 이제 그 학습이 됐다가 그 다음에 CS만 제시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완전히 그 이제 타액 분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뭐 그게 망각으로 설명을 하든 속으로 설명을 하든 이제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CS를 제시를 하면은요, 이게 타액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95페이지에 보면은 자발적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냥 소호가 됐다라는 현상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요, 이건 상당히 이제 그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 그 잠재적 억제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잠재적 억제는 CS만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는 CS로서의 역할만 하고 어떤 특정한 반응하고 학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CS와 다른 다른 US와 학습을 시키려면 학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CS가 제시됐을 때는 다음에는 반응이 없어.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획득 과정에서는 에, CS를 제시했을 때 US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면은 CS와 US의 이제 연합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CS만 제시되면은 US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봐야 이 소구가 완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S하고 US의 연합이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소구를 설명하기가 이제 쉬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CS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게 CR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학습이 없어졌다는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거기에 석연치 않은 어떤 현상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CS가 제시됐을 때 US가 제시되는 과정이 CS만 제시됐을 때 그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잠재적 억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처럼 CS가 제시되면은 US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연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아니다라고 하는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아니다 CS만 제시됐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이제 형성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밖에서 볼 때는 어, 마치 CS가 제시됐을 때 안 나오니까 이건 소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CS가 제시됐을 때 이건 안 나온다는 것을 하나 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연결 강도가 똑같을 때는 밖으로 반응이 안 나와. 상쇄되어 버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새로이 형성됐던 것이 이제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형성된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새로이 형성된 게 이제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화된 만큼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 회복이에요. 상당히 이거는 재밌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선생님이 그 저기 어, 그 수업 시간에 다시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이제 잠재적 억제라고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억제적 연결 관계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억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학습 과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신경계의 활동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그 심리학 개론을 들을 때 지각 심리학에서 그 이렇게 저기 뭐 측면 억제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억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측면 억제도 이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은 촉진, 그러니까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거고, 뭐 학습이 됐는데 그 학습된 게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되면은 이전에 연결된 것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자극에 하나가 학습되고 나서 또 다른 게 학습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억제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흥분적인 연결과 억제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건 형성의 이론 해서 이제 자극 대체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반응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반응 이론, 그 다음에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 이게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특히 이제 레스콜라 와그너 같은 건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그 수학적인 모형이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오늘 선생님하고 강의를 했던 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뭔가 하는 문제하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구에 대한 문제 소구 특히 이제 그 소구와 그 다음에 이 자발적 회복이라는 개념 요거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한 거는 거의 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전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그 저기 그 조건 형성 이론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 할 테니까 일단 앞에 내용들을 들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